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앤손입니다. 오늘은 3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 그동안 배운 매각과 매각 허가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뿐 아니라 모든 공부는 쉽게 다가와야 합니다. 점점 알아간다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 높은 단계로 진입하려 하거나 빨리 익히고 싶은 욕심에 책을 많이 구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공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재미를 안겨드릴 것입니다. 재미있게 공부하면 성과가 높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강의 시작합니다. 경매의 두 번째 단계가 현금화 단계죠. 자, 현금화 단계에서 법원에서는 매각 기일을 지정하고 실제 매각을 실시하죠.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2단계에서 하는 일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입찰자인 여러분들은 자, 이 법원의 절차에 따른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매 활동을 하십니다. 자, 매각 기일이 지정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물건을 검색하시게 될 테고요. 그리고 자료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권리 분석하십니다. 자, 이렇게 찾고 권리 분석한 내용을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시게 될 테고 최종적으로 입찰가를 결정하여서 입찰하시게 되죠. 오늘 배우실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저와 함께 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고 계십니다. 첫 시간부터 18강까지는 매각 준비 단계를 저와 함께 배우셨고 19강부터 30강까지는 2장 현금화 매각 단계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경매 물건이 공지가 되면 매각 조건이 특별한 매각 조건이 같이 공지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각 조건은 당연히 민법상이나 여러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지만 어떤 특정 물건에 특별 매각 조건이 있을 경우 특히 이것이 인수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 매각 조건을 여러분들은 각 사건마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토지 별도 등기나 또는 형식적 경매 그리고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권리를 인수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처음 접하시는 것은 검색을 통해서죠. 모든 검색의 중심은 대법원의 기록입니다. 자, 대법원의 기록이 이것이 가공이 되어서 일반 유료 사이트 쪽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쉽게 할 수록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검색의 정보의 기본은 대법원의 자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대법원의 자료는 신속하게 모든 정보가 올라오지만 그것이 일반 사이트에 옮겨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법원의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고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대법원의 물건 매각 명세서를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검색 사이트가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훨씬 편하죠. 자, 일반적인 검색 사이트에 여러 가지 사이트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 사이트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쉽게 검색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을 빠르게 신속 정확하게 검색하는 요령을 터득하셔야 돼요. 자,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하심으로써 대법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낙찰 사례 또는 입찰가 산정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역시 일반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의 매각기일은 매각기일의 변경이나 연기가 보통 이것을 합해서 변연이라고 합니다. 변경 연기가 바로 적시 반영되는데 일반 사이트에는 이것이 변경이나 연기가 바로 반영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입찰하시기 전에 변경 또는 연기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입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입찰표 작성이죠. 자, 입찰표를 잘못 작성하면 아주 큰 데미지가 옵니다. 낙찰에 떨어지거나 또는 아주 높은 금액의 낙찰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입찰표를 미리 작성하거나 또는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작성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특히 그 중에 일반 검색 사이트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또 다른 내용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내용을 직접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일반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경매를 하시는 이유가 수익이죠.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저렴하게 사야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앞으로 오를 것을 가격이 오를 가치가 있는 그런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매입한다는 것. 이 두 가지죠. 자, 이 두 가지가 모두 결합되면 경매로서는 달라위 없이 좋습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제 검색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현재 2008년 새로운 정부 들어서 서울에 있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개발 쪽 빌라는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죠. 자, 줄곧 가격이 올랐습니다. 2년, 3년 전부터 올랐는데, 자, 그렇다면 현재 2008년 봄에 이걸 경매로 낙찰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2005년이나 2006년도에 경매가 시작된 사건이라면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활용해서 검색 사이트를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는 2006년도 사건 번호가 있는 경매 사건. 2006년도 사건 번호가 있다면 경매가 2006년도에 시작됐다는 거죠. 자, 그런 다세대 빌라를 검색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 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연립주택을 같이 보실까요? 자, 내용이 다세대입니다. 대지권이 미등기라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물만 경매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감정가가 1억입니다. 보통 전용 면적 77평방미터의 다세대가 1억이라면 아주 저평가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대지권이 미등기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자, 2008년 4월 22일 현재 1억에 감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자, 실제 여기 주소를 보시면 사당동입니다. 동작구 사당동. 자, 동작구 사당동에 뉴타운이나 재개발과 관련된 호재가 있습니다. 자, 실제 여기가 뉴타운 재개발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들어가느냐.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현장을 가시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재개발이나 뉴타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이 물건은 좋은 것입니다. 자, 밑으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건물만 경매 대상이고요. 대지권이 미등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관건은 대지권 미등기죠. 자, 빌라 연립은 집합 건물입니다. 자, 집합 건물의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건물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집합 건물의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이 대지권을 포함해서 분양을 받았다면 현재 대지권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지권에 낙찰자는 대지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지권이 실제 최초 분양받을 때 포함됐는지는 여기 쓰는 자료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혹 이 대지권이 건물과 별개로 거래의 객체가 되어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지권을 달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재개발이나 뉴타운에 들어간다면 자, 재개발은 건물을 위주로 해서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물론 토지와 같이 주어지죠. 자, 그렇다면 대지권이 없다 하더라도 건물의 낙찰자는 분양 자격을 일부나마 가지게 되니까 이것은 충분히 투자 수익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임차인은 여기서 별개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요. 자, 88년도에 현재의 소유자가 낙찰받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 이후에 88년도에 경매를 신청한 김 씨가 가처분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건의 가압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가처분하고 가압류한 김 씨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경매를 신청하고 가압류 가처분한 사람이 혹 대지 소유자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압류한 것은 무슨 권리인가? 건물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는 게 아닐까. 자,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지의 미등기는, 대지권 미등기는 결국 낙찰자의 소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재개발에 포함된다면 건물의 소유만으로도 재개발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생기니까 역시 저는 투자 수익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 사건을 또 볼까요? 자, 이것은 작년 2007년도에 서울시 노원구의 낙찰 사례입니다. 현재 2008년도 봄에 들어서 노원구의 아파트, 소형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어쨌거나 1년 전인 2007년도 봄에 서울시 노원구의 소형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례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심으로써 그 당시에 투자한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을까 직접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시는 것은 저렴하게 사는 것과 장래 가치가 오르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분은 1년 전에 지금처럼 1년 후에 오늘과 같은 가격의 상승을 예상을 했든 안 했든 그 사람들은 큰 수익을 올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한 가격의 변동이란 것은 여러분들은 있을 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드시면, 그래서 서울시 노원구의 소형 아파트가 지금 저평가됐다. 그래서 장래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는 서울시 강북구 쪽으로 서울시에서 많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점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의 아파트가 작년 2007년 6월 달에 경매가 됐었습니다. 자, 아파트 소형평수죠. 15평형 소형평수입니다. 자, 이것이 9,1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자, 16명이 입찰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고요. 이 낙찰가는 그 당시 감정가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실제 그 당시의 가격을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 대략적인 가격을 보면 그 당시의 매매가가 8,000에서 9,000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낙찰가가 거의 시가에 근접한 낙찰가죠. 자, 감정이 9,000, 그 당시 높게 보는 매매가가 9,000인데 9,1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작년에 입찰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감정가 또는 매매가 9,000짜리를 9,100만 원에 입찰할 수 있었겠느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자, 9,000만 원 정도 감정가를 9,100에 쓴다는 것은 보통의 소신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낙찰자는
큰 수익을 올렸죠. 물론 그 당시에 일반 매매가 9천 이상 했을 수도 있고 9천만 원짜리가 실제 시장에 매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등기상으로는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등기부상으로는 모든 내용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만약에 작년 2007년도 6월 달에 낙찰받은 이 낙찰자가 현재까지 이것을 임대를 주고 소유하고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6, 7천만 원의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건을 또 볼까요? 자, 역시 노원구의 중계동 소형 아파트입니다. 18평형이고요. 자, 최초의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되고 경매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자, 좀 전에 보신 내용과 비슷하게 9천만 원짜리 감정이 1억 1,800, 입찰자는 무려 24명입니다. 자, 그 당시 가격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가격을 보시면 1억 2,7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최고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물건도 그 당시 일반적으로 호가 금액에 낙찰이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에 경매는 저렴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자, 제값을 다 주고 왜 낙찰을 받느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1억 2,700호까지만 실제 부동산에는 이러한 매물이 자취를 감추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알아본 시가는 이 사건에 1억 2,100에 낙찰됐지만 지금 시세는 1억 9천 한억으로 됐습니다. 대략 1년의 시간이 흘렀죠. 자, 한번 보시죠. 다시. 자, 9천짜리를 24명의 이 경쟁자를 물리치고 1억 1,800에 낙찰받았고요. 지금 시세는 제가 알고 있는 시세는 1억 9천입니다. 자, 이것이 2007년 6월. 자, 현재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2008년 4월이니까 불과 10개월 만에 최소한 한 7천 정도의 수익을 냈지 않을까. 물론 세금은 별도가 되겠습니다만, 자, 이것을 장기간 갖고 갔을 때 또 더 오른다는 보장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권리 분석이나 경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장래의 가치가 오를까 이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경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사건을 보실까요? 역시 상계동의 주공 아파트입니다. 자, 소형 아파트죠. 18평형이고요. 자, 감정가 1억 천이 2007년 6월 달에 단독으로 자, 1억 2,100만 원. 감정가보다 1,100여만 원을 단독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1억 천짜리를 1억 2,100을 주고 단독으로 낙찰받으셨다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나요? 한 사람은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독으로 1,100만 원 더 쓰고 들어왔다. 또 어떤 사람은 만면에 웃음을 띌 수도 있습니다. 소신껏 나는 분명히 이것을 저렴하게 잘 샀다라고 본다. 1,100만 원 더 쓴 게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이 아파트는 더 오를 거다. 자, 이렇게 소심파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경매장에서 걸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소심파가 되셔야 되겠죠. 자, 현재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시세는 역시 1억 9천입니다. 2008년 제가 말씀드리는 4월 노원구 상계동의 18평형 전용 면적 45평방미터인 이 소형 아파트가 현재는 1억 9천이죠. 자, 대략 역시 한 6천, 5천 내지 6천의 수익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3천만 원짜리인데 소액 임차인이 되겠습니다만 전입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는, 어쩌면 위장일지도 모르는 임차인이 점유하여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등기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그 당시 가격은 1억 2천으로 나와 있네요. 호가는. 물론 이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낙찰자는 거의 이 호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소신껏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례를 또 보실까요? 자, 이어서 또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역시 2007년 봄에 노원구에 있었던 낙찰 사례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것은 다소 평수가 큽니다. 33평형이고요. 자, 보시죠. 토지 건물 일괄 경매, 감정가가 2억이고요. 그 당시 2억 5천 정도에 낙찰되었고, 경쟁자는 16명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지권 전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임차인은 보증금 2천만 원의 소액 임차인인데 제가 볼 때는 위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것은 대항력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자, 등기부 내용을 보면 역시 별 문제가 없고 모두 해소가 되는 걸로 보이고요. 자, 임차인이 공사대금 필요유익비 같습니다. 필요유익비라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에 반드시 들어가서 수리해야 되는 문제를 투입한 비용. 그래서 이것이 유치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금액 자체가 900만 원이니까 큰 금액은 아니죠. 자, 이것을 낙찰받은 사람은 자, 2억 5천만 원입니다. 자, 2억에 감정된 것을 2억 5천에 낙찰받았고 그 당시 가격으로 봐서는 거의 시세에 근접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2008년도 현재 4월 이것의 가격은 3억입니다. 자, 2억 5천에 낙찰받고 현재 가격이 3억이라면 자, 이것은 1년 정도의 시차를 고려했을 때 큰 수익은 아니죠. 조금 저렴하게 산 것 정도이죠. 자, 아까 세 건의 노원구의 소형 아파트는 큰 수익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50% 정도 되는 투자 수익이 있었는데 자,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금액이 높죠. 투자 비용이 큰 데 비해서 수익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노원구의 아파트가 모든 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소형 아파트 위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대형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소형 아파트는 위험 부담도 적죠. 대체로 임대도 잘 나가고 매매도 쉬운 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쪽에 투자할 건지 나름대로 고심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작년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보는 수익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사례를 또 볼까요? 자, 지금까지는 작년 2007년도 봄에 투자한 사례를 보셨는데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노원의 아파트 경매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시 노원구에 현재 진행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이고요. 그 금액은 2억 5천 이하로 제가 소형 아파트만 위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해본 결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자,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세 건을 제가 저하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2008년 사건입니다. 아파트 19평형이고요. 전용 면적 46.8이니까 소형 아파트죠. 자, 현재 2008년 4월 달에 1억 3,500만 원에 감정돼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자, 그 아래쪽의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자, 임차인은 없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등기의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한국시티은행에 근저당이 있고요. 또 개인 방씨가 4천만 원의 채권이 있고 자, 개인 방씨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현재 매매가가 1억 9천으로 나오고 제가 알고 있는 금액도 역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가가 자, 아까 보셨죠? 1억 3,500.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자, 1억 8천에서 1억 9천입니다. 많이 저평가됐죠. 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자, 여기 보시면 가격 시점이 2008년 1월이라고 나옵니다. 현재로부터 불과 3, 4개월 전에 감정가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것이 지금 가격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억 3,500이고 제가 알고 있는 감정가는 1억 8천이죠. 자, 아주 저평가된 겁니다. 아주 단기일에 급등한 내용이 지금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만약에 1억 3,500짜리를 1억 6천, 1억 5천에 낙찰을 받으시고 또 모르죠. 이것이 더 오른다면 여러분 역시 내년에는 이 사건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자, 과연 내년에도 이런 오름세가 계속 지속될 건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사건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역시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소형 아파트죠. 18평형 45.9평방미터. 자, 1억 9천에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1억 9천이 아니고요. 1억 3천에 감정이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2008년 4월의 현재 시세는 1억 9천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된 거죠. 자, 감정 시점이 역시 나와 있습니다. 2008년 1월입니다. 불과 3개월 전에 감정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폭등한 거죠. 자, 노원구의 가격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거품이다. 강남에 비하면 아직도 저평가됐다. 더 오를 거다. 많은 호재가 있다. 호재가 이미 반영되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자, 부동산의 가격은 추정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하는 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격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등기부상에는 역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등기부상의 내용은 특별한 게 없죠. 모든 것이 말소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감정가가 1억 8,500, 제가 조사한 1억 9천과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많이 저평가된 그런 사건입니다. 저평가된 아파트는 다소 낮게 낙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런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사례를 볼까요? 역시 상계동의 주공 아파트입니다. 자, 아까 제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저렴하게 사는 것 또는 장래 가치가 있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사건을 잘 보시죠. 사건 번호가 나오고 59.2평방미터 전용 면적 아파트입니다. 자, 감정가는 2억 천인데요. 제가 조사한 2008년도 4월의 현재 호가는 2억 7천입니다. 2억 천에 감정되었는데 실제 호가는 2억 7천. 상당히 저평가되었죠. 자, 여기서 가격 시점은 역시 2008년 1월, 불과 3개월 전 가격에 비하면 많이 폭등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면 여태 보셨던 내용과는 다소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 이 씨가 2007년 10월, 불과 몇 개월 전이죠. 자, 2007년 10월 달에 1억의 보증금으로 들어왔고, 그 전입일자는 대항력이 있는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정일이나 배당 요구에 대한 기록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임차인 이 씨에 대한 자세한 그 임대차 보증금이나 이런 내용들이 매각물권 명세서를 통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이것이 대항력이 없는, 사실상은 대항력이 없는 위장일 가능성을 저는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임차인이 위장의 임차인이고 또 보셨던 바와 같처럼 저평가된 사건이라면 이 사건은 어떤 다른 사건보다는 특별한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이것이 감정가에 비해서 채권이 적습니다.
외환은행에 1,300만 원, 기타 해서 모두 한 1억 2, 3천. 그러니까 집값에 비해서는 채권액이 적기 때문에 취하의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자, 어쨌든 이것은 외형상 대항력이 있지만 사실상 대항력이 없을 수도 있는 위장 임차인과 관계되었고 또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낙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사건을 보실까요? 자, 계속 저와 함께 그림을 보실까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빌라는 서울의 빌라는 수년 3, 4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올랐는데 사건 번호가 2006년, 2005년 또 그 이전 것은 많이 저평가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2006년 사건을 보여드렸고 지금은 2005년 사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2005년 사건이 제가 검색한 결과 3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평수는 무척 커 보입니다. 50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노원구입니다. 역시 아까 아파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의 빌라입니다. 자, 감정가 2억이 아파트와 달라서 감정가 2억이라 그러면 이것이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를 쉽게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2억의 감정 가격 시점이 2005년이라는 거죠. 자, 지금으로부터 2008년 4월이니까 2년 이상 전에 감정평가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저평가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경매를 하면 할수록 이와 같은 여러분 나름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틈새를 찾는 묘미를 느끼실 겁니다. 입찰자인 여러분이 경매의 승패는 이 2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법원에서 여러분에게 매각 공고를 하여 물건을 드러내 보이고 그리고 이걸 낙찰받고 허가 결정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검색을 하시고 권리 분석하시고 또 현장 조사한 다음에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죠.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투자 승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검색 자체를 신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더 금액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는 그것은 남의 것이 되죠. 그래서 신속하게 검색하고 판단 결정을 하셔야만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야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죠.